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피커 리뷰어 송세현이고요. 일단 앞서 1, 2부에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리뷰어로서 좀 길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총 170대 정도의 스피커를 상용화된 제품을 측정했고요. 그 중에서 100대 이상을 이제 클립펠 표준 장비로 측정을 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 10대 정도 측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1, 2부에서 아마 서브우퍼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좀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해보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제품을 사서 해야 하잖아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사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넘겨주시겠어요? 자, 일단 좋은 서브우퍼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CA 2010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왜 측정을 해야 하는지, 이 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서브우퍼 측정 표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측정 환경은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떻게 가공해야 해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론 파트로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고를 건데까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표현한 풀레인지 스피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상용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피커를 의미합니다. 근데 표준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풀레인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스피커는요, 정면 응답이 얼마나 평탄한지, 그리고 지향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높은 출력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봅니다. 네. 정면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주파수 응답이죠. 얘네가 일단 평탄한 게 무조건 좋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시선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분들마다 나는 뭐 V자가 좋아, 나는 좀 고역의 쉘빙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표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향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커가 정면으로만 소리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측면으로 또는 위아래로 방사될 때 어느 정도로 감쇄되는지가 주파수별로 부드럽게 감쇄되어야 이제 공간에 대한 특성을 최대한 부드럽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래 스피커 데이터를 볼 때 이걸 꼭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일단 서브우퍼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선형 왜곡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얼마나 높은 출력까지 깨끗하게 재생을 해줄 수 있느냐, 뭐 그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서브우퍼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주사용 대역의 파장이 너무 깁니다. 아까 1부, 2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에 의한 왜곡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 스피커가 물론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이렇게 막 구부러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왜? 공간에 의한 왜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평탄함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상용되는 제품 중에 서브우퍼는 이렇게 응답이 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향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의 사이클이 거쳐야 하는데 뭐 인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브우퍼 자체에서 어지간히 사이즈가 크지 않는 이상 얘네 주사용 대역에서는 지향성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가요. 그래서 요거를 평가하는 게 이제 서브우퍼의 성능 지표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오늘 2시간 동안 할 이야기가 이 높은 출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EA 2010이 여태까지 총 3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출시라고 하면 좀 그렇죠. 출간이 됐는데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소비자 시장에서 서브우퍼의 성능을 본다고 할 때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글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앰프 출력이 1000W, 그리고 주파수 하한이 11Hz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500W, 그리고 주파수 하한이 20Hz래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서브우퍼의 성능을 보셨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하면 당연히 1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이제 온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이 CA2010 표준을 통해서 측정되었던 두 개의 데이터들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게 혹시 자료를 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서 너무 작아가지고. 네, 읽어드릴게요. 이 1번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캐프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서브우퍼인데요. 얘네는 25Hz에서 피크 레벨이 84dB 그리고 31.5Hz에서 88d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25Hz에서 96dB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써야 될 때 어디까지 크게 낼 수 있어 하면 얘가 훨씬 우세한 거죠.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주파수 응답을 그어서 얘만 해가지고 어디까지 끊어 먹어를 보는 게 서브우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MSO든 뭐 D락이든 어쨌든 이 EQ를 이용해서 보정을 할 거고, 얘를 최대한으로 끌어쓸 수 있어야 영화라든지 음악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는 사운드들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대 출력 자체가 무조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스피커들도 보여드리면 얘네 뭐 디자인이나 어떤 스펙과 상관없이 이렇게 최대 출력 값이 측정되는 게 CA2010 표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네. 그 스펙에서 뭐 얘가 어느 주파수까지 나오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맥스 출력이 아니고 뭐 1와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절하게 듣는 그 대역에서의 주파 특성이 어쩌면 이렇게 내구나. 그거는 EQ로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1Hz 내면 11Hz짜리 나오네. 아니 작게 틀면 EQ를 부스해서라도 좀 크게 움직이더라도 XMAX가 얘가 사용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크다고 하면 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크게 내줄 때는 그게 이제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게 틀어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서브 스피커 같아요. 적어도 한 레벨에서 다른 특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한 레벨에서는 이게 다 속고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출력을 볼 때 뭐 관심법이라고 해서 그냥 서브우퍼를 딱 봤을 때 얘네가 어떤 출력을 내줄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메인이 되는 게 이 우퍼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밀어내줘야 압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 무조건 유리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면적 큰 게 무조건 좋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다음 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동일한 면적일 때 일단 스피커는 그 영구 자석과 코일의 힘, 그리고 질량, 그리고 서스펜션의 복원력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가 정지 상태일 때는 설계된 대로 잘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게 움직일 때는 자석이 받고 있는 이 자개 회로를 코일이 벗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설계된 상태에서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통 전문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석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힘이 세죠. 근데 점점 멀어질수록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은 스피커라도 이게 요 성능이 완전히 플랫한 스피커가 있다고 쳤을 때 걔랑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스피커는 실 성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까 들어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흰 색깔 조그만 서브우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10인치 서브우퍼인데요. 얘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VS라는 제조사의 12인치 스피커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실측된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게 좋기는 하지만 작아도 더 센 놈이 있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저거가 좋은 일을 보여주는 게 이제 수업 분준에서 고르면 Xmax라는 게 있어요. Xmax. 요게 그래요. X라는 것들은 변이, 최대 변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일정한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몇 미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안에서는 소리가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잘 안 주지만 이 Xmax가 해가지고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6mm 된다 그러면 앞으로 1.6cm 뒤에 1.6cm 움직일 때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Xmax 크고 구경도 크다. 왔다지. 비싸다. 네, 기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구경이 큰데도 이게 작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네. 둘 다가 좋아야 돼. 둘 다.
왼쪽 그래프는 설명해 네. 주시는데 오른쪽 오른쪽 그래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원력을 담당하는 건데요. 스피커가 이제 변이를 크게 먹게 되면 얘를 당기고 있는 고무 부분 엣지라든지 안에 내부의 이제 직물 소재 스파이더가 당기게 되는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비대칭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비대칭의 경우에 또 2차 하모닉을 만들고 움직임이 제한되면 3차 하모닉을 만들어서 여타 이제 THD에 합산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얘네가 다 플랫하면 진짜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밀어주는 힘이고 얘는 당겨주는 힘. 네. 소리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밀어줄 때도 대칭적으로 밀어주고 당겨줄 때도 대칭하는 거예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박자가 딱딱 맞아요. 서로 대칭적으로. 근데 이제 서브우퍼 정도 사이즈가 되면서 얘네가 완전히 거의 플랫에 가까운 유닛들은 진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구매하실 것 같으면 그냥 난 DIY로 내 홈시어터를 아예 만들겠다 하는 정도의 물량 투입이 아니면 굳이 여기까지 보실 일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서브우퍼는 유닛이 하고 네. 앰프만 내만큼만 좋은 걸 내가 잘 고를 수 없는 유닛에 있다고 굳이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다 나오대요. 이제 일단 간단하게 이 표준의 역사를 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역사를 엑스맥스 임의를 정하는데 엑스맥스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확실한 규격이. 네. 그걸 아니 조심해야 정해진 거는 있지. 정해진 거는 엑스맥스가 정해진 거는 이제 옛날 기준에는 THD 10%를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계속 키워보는 거예요. THD 넘어가면 그때 이제 변이 있잖아요. 이게 몇 미리까지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걸로 제 기준이 있었고 지금 요 근래 기준에서는 약간 요 그래프에서 이거 비중에서 몇 퍼센트 이게 줄어들었느냐 그걸로 가지고 요즘에 정한 거 저거에 75%뭐 60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복원이 커지잖아요. 이게 몇 프로 이내에 들어오는 걸 구간을 여기서까지 구간을 이끌고 여기가 Xmax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밀리미터니까 요걸 정해주는 룰이 있는데 룰은 있는데 거기서 지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직한 회사라면 이거를 주게 돼 있어요. 10%보다는 이 커브에서 평탄한 거, 평탄한 거지 결국은 평탄한 거, 요 구간이 얼마인지를 보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클리펠에서 요걸 이제 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거지. 이 두 가지에서 한 개라도 이거는 이렇게 좋은데 얘가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얘는 쓰레기 스피커가 되는 거고 앞으로 나가면 확 당겨버린다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복원이 확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만 더 제가 첨언을 드려보자면요. 이 말씀하신 그 THD를 기준으로 10% 잡는 엑스맥스 기준이 1970년대쯤에 그 AES 논문에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정확하게 엑스맥스를 10%로 하라 이런 것보다는요. 근거로는 뭐 이렇게 실험해 봤더니 고주파수랑 저주파수를 동시에 내는 상호 변조 왜곡의 왜곡률 벗어나는 비율의 상한치랑 이 10% 잡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대체로 해도 되더라. 근데 이제는 이런 정기적 측정이 가능해서 굳이 음향적 측정으로 그냥 총합된 THD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얘네가 구동했을 때 변이 몇 밀일 때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내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네. 별로 안 어려운데. 제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2006년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2012년도에 이제 A 버전으로 처음에 리비전이 됐고요. 그다음 바로 2년 뒤에 B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 B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까지만 일단 알아주시고요.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는 톰 느세인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CA2010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인류에 제공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따가 제대로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요. 오디오 저널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처음에 저 같은 이전 리뷰어로 시작을 하셨다가 내가 이 서브우퍼를 좀 성능을 표준화시켜 볼 수 있겠는데 싶어서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측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게 생각보다 합리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거 이왕 정하게 된 거 표준으로 한번 정해보자 한 게 이제 2006년에 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게 웃기죠. 이거 만들어진 지가 50년, 40년 남은 지금 10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거 일반적인 플레인지 스피커는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됐거든요. 80년대, 90년대 막 이때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KS 보면 뭐 주파 특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서브우퍼는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됐어. 아까 2010년 막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얼마 안 됐다고.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서브우퍼가. 네. 아까 뭐 10% 이야기하는데 THD 10% 서브우퍼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느껴. 뭐 30% 이렇게 돼야 느껴요. 주파수가 낮아지면 아까 시간도 많이 요구될 뿐더러 외국도 잘 못 느껴.
근데 우리가 서브퍼가 왜 더럽냐 한다면 그 주파수의 문제가 아니고 끼기닥거리는 위험이라든지 포트 노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느끼는 건 진짜 그 주파수에서 THD가 막 20% 30%도 못 넘긴다고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파수 특성도 보기에는 너무 되게 또 네. 그래서 이게 보면 2020년이 나왔다는 것들은 그전에는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그래 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20Hz까지 나오는 넘는 10Hz까지 나오는 이 짓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실제 들어보면 다른데 스펙하고 너무 다르게 나가니까 아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톰 루세인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되겠는데를 하신 건 아니고요. 이 오디오 저널이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뭐 주파수 아까 말씀드린 그 DSP 조정된 거 기준으로 그다지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놈이 있고 구경은 작지만 주파수 응답이 뭐 한 15Hz까지 내려간 놈이 있었는데 얘네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대부분이 이제 큰 구경의 서브우퍼에 무조건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발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돈킬이라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 CA2010이 하나하나 원래 수기로 이제 표시를 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자동화로 루틴으로 만들 수 있게 그 루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에 무료로 배포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 프리웨어가 프리웨어이긴 한데요. 그 개발 쪽에서 쓰는 이고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그 플랫폼은 돈 주고 사야 된다. 근데 학생 라이센스가 있으면 1년에 $75 그러니까 9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도 사용하실 수는 있으니까요. 내가 좀 열정이 있다 그러면 이 루틴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클립펜 장비. 아, 예. 아무튼 이분이 2011년에 이걸 배포하시고 나서 이게 워낙 루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됐고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이 리뷰 데이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주요 측정 데이터를 찍고 리뷰를 한 리뷰어 4분을 제가 추려보면요. 이렇게 4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많이 측정하신 분들을 위주로 제가 모았는데요. 여기 일카 리사넨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넬에게 유명한 엔지니어시고 여기 에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니스 오디오 코너라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에 계신 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의 기여로 여태까지 이 CA2010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리비전인데요. 2006년도까지는 원래 최소 1m 이상에서만 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3m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우퍼로부터 최소 3m 이상의 거리에서 측정을 하라라고 변경이 된 건데요. 이게 밀폐형 서브우퍼일 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포트형도 있을 수 있고 밴드패스형이라든지 패시브 라디에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한 번에 합쳐져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에 걔네가 충분히 응답에 합산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네, 파필드 조건으로 측정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3m로 변경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좀 한계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톰 루세인이라는 분이 처음에 2m로 시작을 했고요. 그걸 표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표준을 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따라하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이제 B 버전 와서도 여전히 2m를 고수하고 있는 게 대부분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 하면 아까 포트 방식이나 뭐 패시브 라디오 깨는 방식의 문제가 뭐냐고 뭐 소리 나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위로 나오고 어떤 것들은 포트가 뒤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뭐 밑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위로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하면 이쪽에 합산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좀 멀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합산된 거로 들으려면 파필드가 생각보다 생각이 거리가 멀어요. 다른 말로 가까이 재면 이거 오퍼 스피커 돌려주면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클로즈 박스는 그런 일이 없죠. 한국에서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돌려주면 다 다르게 나오고 그러면 내가 돌려서 듣는 것도 아닐 거잖아. 실용적으로 집에서 들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나를 쳐다보게끔 이렇게 뭔가 우퍼가 나를 유닛 쳐다보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각기 나오는 시점이 파필드는 한 3, 4m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필드에서 듣자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 거지. 왜 안 지키냐? 40Hz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재려면 결국은 무향실에서도 안 돼요. 무향실에도 80Hz 밑에는 무향이 아니거든요. 그럼 야외밖에 없는 거예요. 야외는 시끄럽잖아. 그래서 마이크 멀리 되면 비행기 지나가고 해가 때문에 청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가까이 되면 좀 크게 들어올 거잖아요. 거리가 2배 되면 610Hz 커지니까.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에서 신호대 작업미를 확보하다 보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 실제로 멀리 되면 측정이 제대로 안 돼. 이거 서브포 재는 게 엄청 힘들어. 야외에서 재는 게. 민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뻑뻑뻑 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보다 막 100dB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기서도 들려 하는 것들이 이제 들리게 되면서 그 주변 민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활주로가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활주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경기 광주부터 시작해서 뭐 인천, 뭐 강원 진짜 다 돌아다녀 보면서 이렇게 자리를 겨우 찾았습니다. 근데 또 대출력은 맥스 출력이기 네. 때문에 크게 틀어야 되잖아. 벅벅벅 하면 물이 녹네요. 다 옵니다. 또 멀리 나가는. 아무튼 이 아까 말씀하신 박사님의 말씀처럼요. 이 SNR 확보가 안 되는 주파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브우퍼가 20Hz를 제대로 온전히 내어주려면 상당히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요. 그게 안 돼서 배경소음에 묻혀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2006년 버전에서는 아예 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2년 버전으로 오면서 25Hz에서 기록된 값에서 마이너스 18dB를 뺀 값으로 이미 기재를 해도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2014년 버전, 그러니까 B 버전인데요. 여긴 패시브 서브우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게다가 상용적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서브우퍼 중에는 패시브가 일단 없죠. 실내용에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Continuous SPL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건 연속적인 신호에서의 출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측정 주파수가 원래는 63Hz까지만 측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MSO를 사용한 예시도 그렇고 뭐 LFE 채널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실내에서 우리가 스테레오 서브로 근접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상한 주파수가 너무 낮지 않냐, 어느 정도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160Hz까지 이제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맥스 SPL에서 피크 테스트가 이 CA2010 방식의 가장 메인 측정인데요. 이 메인 측정 방식에 이제 산정하는 그 임계값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012A 버전에서는요, 이 서브우퍼의 응답을 극, 저음이랑 저음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얘네의 평균을 구해서 이 CA2010에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브우퍼 1번이나 2번 중에 그래서 누가 더 좋은데?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점수를 얘기할 수 있게끔 이제 레이팅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 카테고리라는 등급이 이제 신설되었는데요. 혹시 그 CA2034 그 스피커 측정에 좀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스피커 측정에서도 이 스피커가 하한 주파수가 어디까지 되니를 가지고 크로스오버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매깁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나의 메인 스피커는 이 정도까지 나오고 서브우퍼는 이 정도까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합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서브우퍼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메인 스피커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이 하한과 상한치를 이제 크로스오버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총 4구간으로 80Hz, 100Hz, 120Hz에 150Hz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성의 쓰는 거 아니야? 150Hz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가 W, X, Y, Z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용할 서브우퍼와 그 풀레인지 스피커가 같은 카테고리만 충족한다면 얘네는 합산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제한 사항으로 사용되고요. 이게 뭐 어떤 절대적인 성능 지표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차단 주파수가 원래는 80Hz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점점 더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120, 150, 160까지 아까 본다는 게. 그럼 이제 아까 이 서브우퍼 스피커가 MS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룸모드도 많이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200, 300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거고 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의외로 이렇게 세틀라이트 작은 그 위성 스피커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홈 시어터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큰 출력을 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아마 160까지 올린 것 같아요. 자, 이제 테스트 조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테스트는 무반향실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음 입장에서 서브우퍼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무향실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습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건 뭐 어지간하면 뭐 아주 추운 겨울이라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충족이 되고요. 테스트 장비는 선형 범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앰프가 어떤 EQ가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가 이 응답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커브가 휘어져 있다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 폭은 보통 0.5dB 이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 있는 마이크를 좀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뭐 유믹이라든지 그 아까 말씀드린 USB 마이크나 아니면 베링거의 ECM8000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쿠스틱 SPL 자체가 뭐 120dB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서브우퍼의 어떤 EQ라든지 하이패스, 로우패스 어떤 필터 기능이 존재할 경우 다 풀고 하셔야 합니다. 네. 컨티뉴어스 SPL 파트인데요. 얘네가 이제 신설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A 방식에서는 무조건 피크 레벨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사운드를 냈을 때 어디까지 낼 수 있어?만 봤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소금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어떤 열압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재생했을 때 퍼포먼스를 한번 고려하겠다인 겁니다. 이것도 합산 방법은 이따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결과적으로 핑크 노이즈를 사용합니다. 핑크 노이즈를 사용하고요. 서브우퍼 유닛에 가해지는 전압이 1V가 될 때를 기준으로 일단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막 이렇게 막 측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노멀라이징을 하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준 레퍼런스 레벨이 되고요. 여기서 1분 이상 측정을 하고 또 3dB 올리고 또 1분 이상 측정을 하고 3dB 올리고 하다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 벗어난 변화량이 1dB 이상 벗어나게 되면 얘는 여기 이상 못 내줘 하고 이제 측정을 그만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직전까지의 출력이 이 서브우퍼가 낼 수 있는 컨티뉴어스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필드 기준으로 1m에서 환산하는 건데 이거는 뭐 모든 서브우퍼나 스피커가 다 똑같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파트인데요. 이게 이번 세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맥스 SPL 피크 파트입니다. 이게 CA2010 초기 버전부터 여태까지 계속 고수되어 오던 방법인데 계산법만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입력 신호는 6.5주기의 사인파로 이루어진 버스트 톤을 사용합니다. 이 버스트 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따가 시연할 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톤을 사용하는지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워앰프가 클리핑이 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완성품을 측정할 때 이 파워앰프에서 클리핑이 나는지 뭐 서브우퍼가 못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출력 SPL은 플립필드에서 1m 마찬가지죠. 신호의 레벨을 높여가면서 측정하고 이 HD 하모닉 디스토션의 값과 노이즈의 합산값이 우리가 사전에 설정한 인계값을 초과하면 거기까지가 그 주파수에 대해서 측정이 끝난 겁니다. 이것도 이따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인계값을 초과하진 않지만 더 이상 출력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조사에서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프로텍션을 걸어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이나믹 EQ를 걸어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라우디니스 보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얘가 이 성능 최고치야 라고 그냥 인정해주자 라는 항목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버스트 톤인데요. 원래 6.5주기의 사인 신호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앞뒤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 가지고요. 이제 이전 소리와 이후 소리 어떤 노이즈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윈도우 필터를 걸어 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핸 윈도우를 해가지고 핸 윈도우라는 거 이렇게 천천히 커지고 천천히 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왜 할까요? 그냥 원래 왜 열어주지? 아까 전에 페이지 한번 볼래요? 여기서 팍 커지는 거는 고주파수이거든요.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이런 거 하면 고주파수까지 같이 나와. 그래 저렇게 하면 대기경이 넓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3분의 옥타브 밴드 대형만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그 대형만 보여, 그 대형만. 예를 들면 63Hz에서 요 대형, 80Hz에서 대형, 100에서 대형.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결국은 뭐냐고 하면 저주파수 소리가 갑자기 팍 커지면 저건 서브포 소리가 아니죠. 100Hz 이런 소리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천천히 커지고 천천히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역이라는 말은 빨리 바뀐다는 거니까 빨리 커지는 건 빨리, 그렇죠? 신호음 특성상 저역악기는 무조건 천천히 올라가다 천천히 꺼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빠른 동작을 하는 서브우퍼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100Hz 들면 천천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얘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신호는 이렇게 바뀌는데 스피커 이렇게 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건데. 예. 그래서 저역은 이런 신호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양으로. 그래서 저렇게 윈도우를 걸어줘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저역 악기, 베이스든 뭐 킥 드럼이든 일렉트로닉 베이스든 뭐 전자 베이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의 어떤 악기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호음의 특성을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제 주기는 동일하고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간축에서만 짧아지는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계속 올리다 보면 얘네가 점점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빡빡빡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진폭 이야기인데요. 한 주파수를 고정했을 때니까 시간폭에서는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진폭이 작은 압력에 신호를 냈다가 점점 키워나가면서 얘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니를 보겠다는 측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버스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톰 루세인이라는 오디오 저널리스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서브우퍼 최대 출력을 측정해서 이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저널에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디오 장비가, 그러니까 실제 성능을 어떻게 내어주는지가 가장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영화나 음악 신호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궁금해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타이트한데 피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버스톤을 처음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THD 10%가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를 그냥 X맥스로 합시다 였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만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후에 CA 2020이 정식으로 발표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모닉 디스토션과 노이즈의 총합이 이 스레숄드 인갭점을 넘기지 않을 때까지만 출력을 올려라 라는 의미가 듭니다. 혹시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제 점점 높이다 보면요.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특정 주파수나 특정 노이즈 성분이 인계값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건들면 얘는 이제 QC 불량이 난 거예요. 요 출력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사용을 못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 이전까지의 출력만 패스라고 해주고요. 그 패스된 응답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으면 그게 이 친구의 성능이 되어버립니다. 패스가 된 최대 출력 dB 값 있잖아요. 얘는 네. 7dB까지 내준다. 그러니까 이건 107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 데이터들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CA2010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계값의 설정에 있어서는요. 아까 전에 뭐 가청 인계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었는데 비슷합니다. 일단 루이스 필더랑 에릭 벤자민의 연구가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처음에 이제 레코드판이랑 CD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생각보다 저주파수의 소스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굉장히 간헐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서브퍼나 이 저역을 재생하는 스피커들의 성능을 볼 때 어디까지 좀 관용적으로 봐야 되냐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 왜곡이 우리가 10%라고 했는데 10%까지 과연 인지할 수 있을까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 한계,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어디까지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포함되고요. 얼마나 큰 왜곡을 들을 수 있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폭 및 위상 편차에 대한 가청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곡의 가청도,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들을 수 있어?를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메인은 저주파수랑 고주파수가 같이 나올 때 저주파수의 성분이 너무 크게 되면 고주파수가 잘 안 들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청감 특성이에요. 그걸 마스킹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스킹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개의 주파수를 계속 내어줍니다. 헤드폰으로 이렇게 실험자들에게 씌워주고요. 저주파수를 내어줄 때 고주파수를 하나씩 이렇게 때려가지고요. 어느 정도 크기서부터 이제 들을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하모닉 디스토션이 몇 프로대부터 들을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방식의
완전히 적용되진 않았어요. CA2010A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흥 주파수 레벨이 여기라고 쳤을 때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계값을 요런 정도로 이제 줬거든요. 근데 이 한계가 뭐냐면은 얘네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시면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완전 저주파수일 때랑 어느 정도 80Hz, 90Hz 됐을 때랑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다를 거고, 걔네가 외율이 나왔을 때는 그 친구들의 2차, 3차만 하더라도 인간에게 가청될 수 있는 애가 있고 가청되지 않는 애가 수준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B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주파수 밴드를 나눠서 관용도를 좀 더 주기도 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평가도 하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밴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에서 32Hz 완전 극저음이죠. 얘네를 낼 때는 왜곡이나 하모닉 디스토션, 뭐 노이즈가 좀 나와도 용서해주자. 왜냐면 서브부가 크게 내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못 듣더라. 그리고 밴드 2나 밴드 3로 갈수록 점점 기준이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고주파수를 낼 때는 노이즈도 없어야 되고 왜곡도 적어야 돼. 엄청 고품질의 재생을 해줄 수 있어야 돼를 이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겹쳐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진하게 표시된 게 2010A까지의 기준입니다. 얘네가 상당히 이제 관용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B 버전으로 오면서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비자 편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연구인데요. 이게 차트로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시벨 릴레이티드로 보는 것보다는 퍼센트로 보는 게 우리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Hz를 재생했을 때 2차 하모닉은 3.5%부터 인지가 가능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썰드여야 되는데 3이 아니라 2로 적은 네, 오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압별로 달라요. 이게 이제 스피커 애호가 분들이나 저기 동호회 분들이나 뭐 측정하시는 분들 전부 다 어느 정도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요. 이제 저주파수로 갈수록 왜곡에서 관용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벨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50Hz에서 몇 프로까지는 들을 수 있어. 몇 프로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얘네가 실제로 내어주는 레벨에 따라서 가청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커브가 다시 수정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 100dB이랑 110dB에서의 마스킹을 지금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는데요. 확실히 레벨이 커질수록, 레벨이 줄어들수록 이 경향성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연구를 또 아까 전에 이 프리웨어 개발하신 동킬 박사님이 또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dB로 실험을 하십니다. 비슷한 연구인데요. 1kHz를 냈을 때는 우리 왜곡의 가청 인계값이 2차 같은 경우에는 2%, 3차 같은 경우에 0.3%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한데 50Hz 냈을 때는 25%까지는 거의 못 듣더라. 아까 전에 그 100dB, 110dB 갔을 때는 뭐 3.5%, 뭐 11% 이렇잖아요. 근데 80dB로 낮아지니까 얘네는 훨씬 더 거의 25%까지 올라와도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달라질수록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우리 인간의 좀 불안정한 가청 특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커브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과 주파수를 고려해서 실용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자, 또는 이건 좀 타이트하게 제시하자라고 바뀐 게 CA2010 B라고. 지금 어쨌든 이 기준 자체가 예. CA 기준이 나온 거잖아요. CA라는 말은 따로 소비자 보건 기준이에요. 이 학구부에서 아직 하나 정해진 게 없어. 산업 기준이 IEC에서는 아예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네. 이게 이 실험 자체도 많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10%보다는 30% 정도까지도 할 수 있어. 저역으로 가면 있잖아요. 못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험 자체가 과연 진짜 이게 모든 이렇게 오디오 공학자들이 다 맞아 이렇게 할 정도 아직 실험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는 뭐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하기는 했는데 아직 산업 표준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어 같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이걸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에서도 이거 톰 벌스트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고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업푸드는 아예 여기까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레벨에 따라서 다르고 결론은 뭐냐고 하면 저역에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느끼지 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왜곡 이런 걸 잘 못 느낀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CTA 2010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른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CEA에서 CTA로 그냥 협회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바뀌면서 이 표준 이름도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CTA 2010에서는 밴드 1에서는 이러한 인계값, 그리고 2에서는 이러한 인계값, 3에서는 이렇게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요. 이걸 한 화면으로 나타내면 이제 색깔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그러니까 고주파수로 갈수록 우리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가져야 된다. 대신에 극저주파로 갈수록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CA 2010A 기준으로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서브우퍼임에도 점수를 별로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더 과지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맥스 SPL 점수를 원래 A 버전에서 어떻게 넘겼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넘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Hz에서는 70dB, 그리고 25Hz에서는 78, 84, 90, 93, 95 이런 성능이 나오는 서브우퍼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CEA 2010 레이팅에서는 이 극저주파서의 평균이 78, 그리고 저주파서에서의 평균이 94라고 되는데요. 이 평균 두 개를 가지고 극저주파에선 성능이 78dB야. 그리고 저주파에서는 94dB라고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걸 우리가 환산할 때는 dB/SPL로 보잖아요. 근데 dB/SPL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PL이라는 게 SPL 이제 구하는 계산식인데요. 이게 철저하게 감각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분모가 되는 애가 인간의 최소 인계값이에요. 가청 인계값. 그러니까 1kHz를 기준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압력이 어느 정도 될 때부터 가청할 수 있니를 기준으로 0으로 잡고요. 여기서 점점 압력이 더해질수록 이제 이 로그를 취해서 점점 계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산업 제품들을 평가할 때는 물리량으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 파스칼로 치환을 한 다음에 평균을 매기고요. 그 평균값을 다시 SPL로 치환해야 요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루틴화 시켜서 계산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이거는 예. 이게 우리가 평균 내는 게 있죠. 평균 내는 거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아까 THD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디오 할 때 THD 보통 몇 퍼센트를 보통 출력을 정할 때 앰프 1% 하죠. 그렇죠? 그럼 1%라는 건 1kHz 톤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게 잘 들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kg가 아니고 500, 300, 200, 100으로 가면 점점 이게 10%, 20%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잘 듣는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앰프 특성을 정할 때는 보통 1% 아니면 진짜 하이판 0.1%까지도 가죠. 네, 이제 진짜 그 1%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데 진짜 귀 밝은 사람들은 0.1% 느낄 수 있기 때문에 0.1%가 왜곡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제대로 정하고 진짜 허접한 카우디오 앰프 이런 것들이 10%일 때 출력까지도 내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레이팅까지 한다는 거 레이팅하는 말은 이제 저희가 줄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줄을 세우는데 제일 좋은 것들은 하나의 감기 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야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두 개가 나오면 이게 요걸 기준으로 줄 세고 요걸 기준으로 또 웃기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는 싱글 넘버가 제일 좋다고. 그렇죠. 그렇게 줄이 쫙 서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요것만 다 내주면 풀어주면서 이걸 냈더니 낼 수가 없잖아. 뭐 20에서 70 이렇게 돼버리면 요것도 네. 점수 내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것들은 좀 그래도 극저역하고 좀 저역을 좀 나눠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이게 40Hz 이상 같은 경우는 많은 악기들이 실제로 악기들이 거의 대부분 저기다 소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저역 악기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효과음 채널과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또 극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LFA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40Hz 요 폰에 다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여기서 작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걸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음악 영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악기 구성 자체가 내가 배포 소리 이런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홈시어터를 해가지고 나는 극점까지도 LP까지도 느끼고 싶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게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또 세 개를 평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세 개를 갖다 세 개를 하나 나타내야 될 거잖아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시벨로 해가지고 합산하면 72 더하기 78 더하기 84를 3으로 나눈 값으로 가야 할 건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압력값이니까 다시 압력계로 물리량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SP를 바꾸면서 설명을 하면 또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면 큰 쪽으로 나갑니다. 물리량으로 하면. 네. 큰 놈이 높은 데 타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주파수가 서로 다른데 이 강간량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애매한 거 이게. 근데 산술 평균을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공간 평균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 평균할 때는 그럼 과연 DB 합산을 DB 평균을 내는 게 좋은지, 파워 평균을 내는 게 좋은지, 벡터 평균을 내는 게 좋은지 합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야외에서 공연할 때 뭐 스피커 여러 개 나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EQ를 거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디락 라이브니 뭐 이렇게 뭐 공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라이브 이렇게 EQ 옵틱 킬 때막 특히 바뀐 자동 넣고 할 때 그러면 여러 군데서 들어온 걸 그걸 어떻게 합산을 시켰느냐, 그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회사에서는 DB 평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더해서 3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파워 평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GLM은 파워 평균을 하더라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다 치우치는 거야. 근데 DB 평균을 하면 한 개가 작은 놈이 있다. 어떤 특정 주파수 작은 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 치우쳐버려. 30dB하고 100dB 있었어. 두 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 더하기 100 나누기 2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130을 그 2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응. 뭐 65 이런 될 거잖아. 그럼 65가 맞냐는 거예요. 한 개 작은 놈이 있으면 그 한 개 한 주파수가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 거지? 공간으로 가지고 소리 나는 것들이 지공간을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공간을 내 가지고 합산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이라는 주파수 개념을 해서 합산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다고. 저도 그거 그래서 REW에서도 공간 평균해 줄 때 근데 아예 몇 개만 주지. 파워 평균도 있고 벡터 평균도 있고 뭐 이 주지. DB 평균도 있고 세 가지 빵꾸문을 주지. 뭘 어떻게 쓰라는 건 안 줘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오다가 욕 들어본 거지. 이거 없애버렸어.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평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 군데 측정한 걸까지 하나의 대표값으로 봐가지고 내가 EQ를 걸어줄 거잖아. 그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공간에 대해서 공간계의 평균을 낼 건지 시간계의 평균을 낼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쉬었다가